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요즘 정치권을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생각의 방향과 뜻이 다르다고 서로 날을 세우며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정치권이 바짝 긴장을 할까요? 정치권은 답답하게 발전 없이 멈춰있는 가운데 시계는 빨라서 벌써 1월 둘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초대석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경상남도로 가봅니다. 한국판 나사가 세워지는 사천 일대는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도 준비했고요. 1월 12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계속 바쁘시네요. 네. 오늘 뭐 또 기자회견도 있고 뭐 많네요. 네. 뉴스가 쏟아지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또 국제 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제 관련된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와 관련해 예멘 내 표적의 공습을 시작했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곳이야말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CNN,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군이 현지 시간 12일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이 지난해부터 그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에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약 30차례 공격하고 위협했습니다. 네. 지금 예멘 수도인 사나와 후티 반군의 근거지로 알려진 예멘 중서부 항구 도시 후다이다 등에서 공습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이후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친이란 민병대를 겨냥한 공습을 한 적은 있긴 하지만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외신 NBC 뉴스는 해군 함정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예멘 내 여러 목표물을 폭격했고 토마호크 미사일도 이곳에 동원이 됐다고 전했는데요. 네. 미국과 영국군의 목표물 중에는 예멘 내 후티 반군의 레이더 시스템, 드론 기지, 탄도미사일, 또 순항미사일 기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홍해입니다만 자칫 이란까지 개입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까지도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가자지구 전쟁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부분에는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도 강경한 어조로 이 홍해 남부 해상 운송로에 대한 후티 반군의 이런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측에서도 이런 미국의 어떤 공격도 대응 없이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똑같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는데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가자 전쟁이 결국 중동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전 세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면 유가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내 소식으로 와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오전에 열었는데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까? 예,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공천 규정부터 후보 선정, 경선에까지 모두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서 이번 공천에서는 친명, 비명, 반명 모두 없다.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라면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떤 뭐 비율이라든가 상세한 방식은 아직까지는 드러난 건 없는데
이번 공천관리 구호로 민주당이 세운 건 국민이 직접 공천한다. 네. 라는 거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뭐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한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공천 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민 참여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공천의 포인트가 국민 참여 공천제다라는 것이 강조되는데 이 상황에 뭐 어제 일이긴 합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도 상당히 또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 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민주당이 변질됐다. 뭐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반응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전반적인 내용은 민주당은 1인 정당이 됐고 방탕정당, 국가는 위기를 맞았고 양극 정치로는 다양성의 시대를 대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원들에게도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민주당의 피폐에는 과거에 나의 책임도 있다면서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당 창당의 비전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 R&D 지원 확대와 기업 규제 혁파 등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일단 양당의 철옹성 같은 독점 구도를 깨트리는 데 의미 있는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 가능한 전국 지역구 모두 후보를 내겠다라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준석 가칭 개혁신당 또 정강정책위원장 또 금태섭 전 의원 등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원칙과 상식도 함께해요. 빅텐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죠.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비판을 쏟아냈네요. 네. 사실 이 친명계에서는 맹비판이 당연히 예측된 일이었는데 친노는 물론이고 친낙계로 불리는 의원들 그리고 또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까지도 네. 나서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변을 얘기하면서 DJ 정신을 언급했잖아요. 김홍걸 의원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늘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안 계신 지금 역할을 다한 옛물이 흘러나가면서 새물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도 그 정신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다. 김대중 정신이 실종됐다고 하는 이낙연 대표님,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대표님 본인이다. 라면서 꽤나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은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데 공천이 본격화되면 탈당 대열에 합류할 인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그럼 추가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와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있지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3명의 의원인데 오늘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가네요. 네, 오늘 방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의 박원석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도 창당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각각 전날 이제 탈당계를 냈죠. 예. 그러면서 이 3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은 함께 사는 미래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각자 도생, 승자 독식에서 탈피해서 함께 사는 미래 공존 사회로 가야 된다. 라면서 큰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요.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 예,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춘 인물,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신념을 갖춘 인물들과 함께 정치다운 정치를 펼쳐 보이겠다. 이렇게 또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원칙과 상식,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그리고 금태섭 양양자 이렇게까지인데 대체로 이낙연 전 대표와는 좀 교감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그 정론관을 김종민 의원이 예약을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원칙과 상식과 서로 긴밀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랬는데 이원욱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여부에서 선을 걷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3인 중에 이렇게까지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건 이때가 처음이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따로 가는 게 낫다. 비전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또 새로운 변수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3지대 빅텐트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간극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연대가 이게 그렇게 쉽겠느냐라는 일부 관측도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로 원래 대중정당에는 일정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걸 추구하는 게 생산적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뭐 DJP 연합을 예로 들기도 했죠. 그분들의 거리보다 지금 더 좁은 것 같다, 가깝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이번에 원칙과 상식 이원욱 의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원욱 의원의 발언만 놓고 보면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같이 개혁신당 위원장과는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결합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기에다가 국민의힘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에게 합류해라. 또 더불어민주당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에게도 합류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네요. 예, 뭐 듣자니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그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 특히 조응천 의원하고 굉장히 많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렇게 운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또 민주당 오영환 의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신당 합류를 제안을 했는데요. 천하람 위원장은 양당에서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신당으로 오셔서 출마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신당에 두 분이 온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출마의 명분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다만 김웅 의원은 그 후에 또 새로운 입장은 없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밝히기로는 신당으로 가는 건 또 선택지 없다라고 일축을 했었거든요. 네. 예, 어쨌든 이 불출마라는 것은 총선 자체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미니까요. 예, 그렇게 딱 김웅 의원은 선을 네. 그었고요. 개혁신당은 내일 오전에는 개혁신당 관련 거취 표명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요. 이때 1호 영입 인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 국민공천을 하겠다. 오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지만 현역 의원 평가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당 내부가 술렁술렁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논란이 되는 인물들이 당 검증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그 재판 중인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적격 판정을 받은 건데요. 가장 먼저 황운하 의원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 실형을 받았지만 검증을 통과했고요. 1심 선고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건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대표적이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예, 한때는 그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붙여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적격 판정을 됐습니다. 네. 또 성추행 논란으로 21대 공천에서 공천 배제됐던 정봉주 전 의원도 포함이 됐고요. 그 밖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일면서 이 당 관계자 쪽은 매뉴얼대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또 일부에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건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받으면 컷오프가 관례였는데 그 원칙이 무너졌다.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라는 불만이 또 일부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하위 20% 명단 이런 것도 뭐 돌면서 술렁거렸었잖아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실이 아니다 강조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물들 중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논란이 됐던 인물들에 대한 검증이 통과가 있어서 좀 술렁술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야 간에 여야 지도부가 이게 함께하는 자리가 잘 최근에 없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함께 경남 양산 통도사를 방문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일정대로라면 지금쯤 이제 만나고 있을 거고요. 종교계에서 이야기를 들어본다. 뭔가 통합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산으로 가는 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돼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양산이군요. 경남 네, 양산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지금 당 분열 상황 등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에 하여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PK 지역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산 방문이 있었고 또 양산, 경남 양산, 통도사 방문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공천 관련해서 내부에 또 자범이 있기도 하고 또 혁신적인 발표도 있었는데 국민공천이라는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어제 공관위 인선을 발표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심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고요. 네. 뭐 윤심 논란, 윤심 공천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 번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회에 포함이 됐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발표가 나자마자 좀 친윤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공관위원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인 점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것 또한 내부적으로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관위원 10명 중에 친윤은 핵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철규 의원, 이종성 의원, 장동혁 사무총장이 있겠고요. 또 이 중에 4명 정영환 공관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런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건 저다. 저와 공관위원장이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다. 라면서 이 말인즉슨 대통령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당이 주도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건데요. 왜 이철규 의원인가에 대해서는 인재영입위원장이었고 공관위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에 당이 준비해왔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대부분 법조인이 자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그 입법부인 만큼 네. 법률 전문가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명을 했고 또 윤심과 인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법조인 엘리트주의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당 내부에서는 이제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는 인선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네.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질문에 지금 당을 이끄는 건 나다, 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또 국민들은 또 여론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오늘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유난히 많습니다. 금요일인 만큼 오후 교통량도 많겠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7원 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창원 1터널부터 정체입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쪽으로 완주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청주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오산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남사 진위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는 판교 부근과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동탄 분기점에서 오산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행주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1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더 가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과 또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소식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습기 살균제 아직 뭐 정리가 안 된 게 있나, 결과가 안 나온 게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네요. 네, 서울고법 형사 5부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1심에서는 질환을 유발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봤는데, 반대로 2심에서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서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모두가 무죄가 선고됐던 1심 결과 완전히 뒤집히게 된 건데, 특히나 이 말씀드린 두 사람,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은 금고 4년형이다.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 또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길거리에서 이제 아직도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니까 이 사태가 1994년부터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됐고 2011년에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피해자가 5,691명, 사망자는 1,262명입니다. 그런데 공식 집계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호흡기를 차고 고통 속에 지내고 있죠. 피해자들은 6.25 전쟁 이후에 1,80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냐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요. 일부는 또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면서 검찰에 상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2심 결과니까요. 항고가 되면은 또 3심 대법원까지 간 후에 또 판결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와 여당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업무 보고 받으면서 여러 관련된 신년 정책들 또 정부의 또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신용사면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는데,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다음 주 초에 금융권과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빚을 석 달 이상 연체를 하면 신용정보원이 연체 기록을 보존을 하잖아요. 그럼 신용평가에 발목을 잡히죠. 이 연체 기록을 근데 이 금융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최장 5년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대출도 힘들어지고 네. 대출 금리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상환을 완료를 해도 그 연체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렇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고 거래 제한이 생기는 건데, 당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을 상환을 해도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 현금성 정책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총선을 의식한 그런 선심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꼭 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 적극적인 태도 이게 나올 이유는 없는 거죠. 언제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이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의 판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에 불거졌던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오늘 외교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승소를 했다는 거죠. 외교부에 손을 들어줬네요. 네. 재판부는 이 판결 확정 뒤에 처음 방송되는 MBC 뉴스데스크 첫머리의 진행자로부터 별도 기재된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고
동시에 내용을 화면에 표기하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는 동안에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띄우고 본문을 또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크기까지 이제 명시를 해서 그렇게 표시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MBC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이 바이든 논란과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비속어를 한 것 자체가 더 핵심적인 문제라는 시각이 MBC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다시고 보니까 이게 이 재작년의 일이네요. 그렇네요. 세월이 빠르네요. 네, 아직까지도 말끔하게 또 해소가 또 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태형건설 워크아웃 법정 관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자, 채권단의 96.1%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워크아웃 개시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워크아웃을 하는 것으로 공식이 확정됐네요. 네. 이에 따라서 태형건설의 모든 금융채권은 상환기간이 유예됩니다. 태형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고요. 산업은행이 또 연장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예를 한 달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태형건설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 정상화 가능성 등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태형그룹의 자구계획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업 개선 계획이 수립됩니다. 동시에 태형건설의 PF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공사 교체나 사업 철수 등을 이행할 방침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 태형건설만의 문제인가? 부동산 경기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은데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채권단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한데 그런 관련 또 발언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일전에 이제 채권단이 다시 모이기 직전에 그런 SBS 또 TY 홀딩스 관련해서 다시 또 자구책을 마련을 했고 여기서 채권단들의 마음이 좀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되면서 그나마 그동안 우려됐던 그런 금융업권 내 그런 태형건설발 위기 전이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잠시 한숨 돌린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네. 다만 이 실사 과정에서 또 태형그룹 측에서 자구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빚이 네. 또 부실 자산이 또 나오게 되면 이것도 또 상당히 또 여파를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충분히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태형 인더스트리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얼만큼 일정 내에 진행이 될지도 요즘 또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또 잇따라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취급이 이루어지면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내는 첫 사례가 된다고는 하는데 일본 기업을 어떻게 강제로 우리가 배상케 하는 게 또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현실화돼서 피해자들이 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일단 법원에서는 피해자 고 김공수 씨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심을 확정하고 손해배상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제철은 앞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 소멸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번 결과를 두고 극히 유감스럽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우리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유감을 표하고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도 계속해서 이제 제3자 변제안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에 이게 공탁금 관련해서 이제 받아들여져야 네. 피해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상당히 또 이 부분도 민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후보자 대통령 안보실장이었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파행이 됐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먼저 외국 자본의 거액 주택 임대료를 로비했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는 엑소모빌이라는 회사, 그 미국계 석유 회사가 등장을 하는데 네. 이 회사의 한국 법인의 주택을 조 후보자가 임대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3년치 임대료인 3억 4천여만 원을 선지급 받았습니다. 월세로 치면 한 달 9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조 후보자가 밝혔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얻은 임대 수익이 주변 시세보다 높았고 그러면 관련성이 있는 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로비성 임대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임대한 것이고 이태원 특성상 외국인 수요가 많아서 3, 4년 동안 이렇게 임대료를 먼저 주는 식으로 한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야당 측에서는 또 보통 외국에서 월세 계약할 때 석 달치, 6달치 하지 이렇게 하는 건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과 계약을 할 때 좀 스페셜한 케이스란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음주운전과 징계 없이 넘어간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공무원으로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도 국회에서 뭐 인준을 받아야 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결과가 또 결정적인 영향은 안 받겠지만 일단 논란은 되고 있군요. 자,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아침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말을 더듬고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0667님 사연과 신청곡인데요. 배 소장님, 저는 부장님과 외근 나왔어요. 부장님께서 워낙 무뚝뚝하셔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시사본부 들으시고는 부장님께서 배추호 도사님 팬이라고 좋아하시네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조용필의 바운스 같이 듣고 싶습니다. 간식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자, 조용필의 바운스 해주십시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수 내보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bounce. 수많은 인연과 바꾼 모인 걸, 사랑이 남긴 상처들도 감싸줄게. 어쩌면 우린 벌써 알고 있어,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You make me You make me bounce. Bounce, bounce. 망설여져 나 혼자만의 감정일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니, 눈물이 나.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달콤하다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은 걸. You make me bounce. 알고 있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순 우리말 단어고요. 몸을 빼쳐서 급히 몰래 달아나는 짓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몸빼기, 뺑소니, 주랭랑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뺑소니입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일 또는 그런 범죄를 가리키기도 하지요.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몸빼기는 어려운 일이나 책임져야 할 일에서 벗어나서 제 한 몸만 무사하게 하려는 행동을 비유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관용구 몸을 빼다가 있는데요. 몸을 빼다는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따로 내다라는 뜻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몸빼기와는 뜻이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자주 갔지만 요즘은 바빠서 몸 뺄 틈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랭랑도 들어보셨죠? 주랭랑은 도망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요. 여기서 행랑은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주랭랑은 기본적으로는 대문의 좌우로 쭉 벌어져 있는 종의 방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한파가 쉬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먼지가 말썽인데요. 새벽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는 어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충남 북부에도 다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엔 남해안의 공기가 더 탁해지겠고 이 먼지는 내일부터 흩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1도로 출발한 서울이 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7도, 강릉 광주 10도, 부산 1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지지만 서울과 대전 영하 5도 등 이맘때 추위고요. 휴일에 비나 눈이 내린 뒤 월요일 아침 서울이 영하 7도로 추워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까지 동쪽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대기도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 바깥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오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시작으로 낮 동안 중부지방, 늦은 오후에는 남부로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태영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 즉 워크아웃 개시가 채권단 96%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 양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 회복 조짐이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 둔화와 건설 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해온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한국 등 10개국은 공습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서방 국가와 주변 국까지 본격 개입하는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음성을 외부 전문가가 감정하게 했는데 전문가는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캐스터도 졸업식에 가본 적이 있겠죠? 네, 가본 적 있죠. 저도 네. 졸업을 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졸업을 안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 네. 네. 자, 요즘 이제 졸업 시즌인데요.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정든 학생을 떠나보내는 교사의 애틋한 마음을 담은 졸업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학교 졸업하실 때 까마득하시겠지만 그 문구 혹시 기억하시나요? 졸업할 때요. 네. 그러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네. 사회에 나가서 잘 되라 뭐 이런 내용들 아닐까요? 그렇죠. 대체로 뭐 위 사람은 3년의 전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본 졸업장을 수료합니다 등의 문구가 담겨 있죠. 그런데 개운중학교는 이 문구 대신에 3년 동안 정든 학생을 떠나보내는 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 학부모가 무심코 졸업장을 또하게 열어봤다가 아이가 지난 3년 동안 오고 간 정이 떠올라서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하는데요. 졸업장에는 학생은 솜털 보송한 아이로 우리 학교에 왔었는데 울고 웃으면서 보낸 3년 동안 몸과 생각이 자라면서 더 넓은 곳으로 보냅니다. 붙들어 안아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출가하는 자식을 보듯 입술을 깨물며 보냅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던 겁니다. 네, 정말 이게 한 학생 한 명 한 명 이렇게 내용을 가득 채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죠. 누가 작성을 한 겁니까? 경상남도 양산 개운중학교가 지난해 12월 졸업식에서 예년과 다른 내용의 졸업장을 나눠줬고요. 이 문구는 김순남 교감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교사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궈졌었는데 네. 이런 갈등 또한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함께 올해부터 똑같은 글보다는 정성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매년 아이들과 생활한 느낌을 살려서 새롭게 졸업장 문구를 써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정말 그 훈훈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겠죠. 그렇죠. 한 분 한 분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존재했을까. 물론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또 선생님은 또 다른 저의 역사이고 과거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 여권입니다. 패스포트가 2024년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요. 아프리카, 알제리, 베닌, 부탄, 중국, 콩고 등등등 한 30개의 나라. 이들 나라를 빼면요. 한국은 여권을 들고 세계 어디서나 비자 없이 이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 여권으로는 전 세계 227개 국가 중에서 193개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국 여권이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와. 여기서 잠깐 이 헨리 여권 지수란 게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2006년부터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한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 합산을 해서 이른바 여권 파워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뭐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와 비교를 해도 더 나아졌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한 해 전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지난해 한국 순위는 3위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사실 13위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여권 지수가 2018년부터는 계속해서 2위 혹은 3위를 유지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올해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참고로 북한은 97위가 됐습니다. 네, 이 점만 봐도 북한하고 큰 차이가 나네요. 자, 1위는 어느 나라일까? 이거 좀 더 궁금합니다. 1위 궁금하실 텐데 총 6개 국가가 올라왔고요. 옆나라 일본과 싱가포르 5년 연속해서 1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4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없네요. 네. 새롭게 그리고 유럽도 추가된 부분도 신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력 또 국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저출산 저출생 항상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도 강조하는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도 최근 출생률 하락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요. 특히 의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출생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비교적 출생률이 좀 높다 하던 사례로 꼽히던 나라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특히 프랑스는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 환경이 되는 나라라서 좀 대안이 또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 사례로 꼽혔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한국보다는 사정이 훨씬 나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와 영국 모두 출생률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당수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저도 이탈리아 역시 출생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다가 충격적이었던 건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2022년에 출생아 수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저치였고요. 여기에다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난해 12월에 출생아 수까지 만약에 합산을 하게 된다라고 할 시에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가 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영국 또한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면서 2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국가 사회적 구조적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들의 경우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는데 이들 나라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우리가 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긴 하지만 프랑스, 영국, 양국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불확실한 미래를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가족을 꾸리려면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젊은 세대는 이 희망 섞인 미래를 꿈꾸기란 어렵다라는 거고요. 특히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의 기후를 조성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물가도 너무 높이 올라가고 전쟁,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아이를 가지기도 전에 돈 걱정부터 시작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영국 여성의 약 절반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 갖기를 미루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단지 돈만의 문제냐? 그건 또 아닙니다. 결혼과 출산, 보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있고요. 달라진 사회적인 분위기 영향도 있습니다. 뭐 자유로운 삶 그리고 개인의 해방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더 반가워하고 더 환영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뭐 출산 지원금 등 경제적인 수단만으로는 안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요. 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장려책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로랑 톨레몽이라고 프랑스의 국립인구통계연구소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장기적인 지출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공공정책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 저출생 또 이 생산 인구의 감소가 우리 국가 경쟁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당연하죠. 네. 정말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국에 가보면 왕실 건의병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에서도 유독 모자에 눈길이 가죠. 상당히 이렇게 높게 솟아 있는 그런 모자의 형태인데 검은색 털 모자를 이게 천연 모피였나 봐요. 인조 모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저도 몰랐고 사실 이분들 보면은 땀이 흠뻑 젖어 있거든요. 항상. 근데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터에서 제기한 의견인데요. 왕실의 근위병 모자 한 개에 최소 캐나다 흑곰 한 마리의 모피가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한 곰이면 정말 많은 양이죠. 이 모피 처치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냥꾼들이 미끼로 흑곰을 유인한 뒤에 석궁을 쏘는 영상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무자비한 사냥 방식 때문에 흑곰들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또 영국 정부가 흑곰 털모자를 계속 제작해서 수요를 만들고 사냥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비윤리적인 모피 사용을 중단하고 인조 모피로 교체해달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국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근위병 모자에 쓰이고 있는 흑곰의 털은 합법적이고 공인된 캐나다 모피 시장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체할 대안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가요? 네. 자, 직종과 일의 특성에 맞춰서 점심시간이 좀 자꾸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여러 차례 들어본 적은 있어요. 뭐 12시부터 1시까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나요? 12시가 되면 우르르 나왔다가 1시가 되면 우르르 들어가는 직장인들의 일사불란한 점심시간 풍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식후 커피를 찾는 이들은 붐비던 커피 전문점의 피크타임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21년에는 고객의 방문 시간대가 낮 12시에서 1시대로 쫙 몰렸다면 요즘은 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기보다는 11시부터 2시까지 골고루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렇게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변화가 카드를 결제하는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면서요. 네, KB 국민카드에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점심 식사 이용 시간대 추세를 분석해 봤는데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이었을 때는 낮 12시 40분대였다면 2023년은 낮 12시 10분 구간으로 무려 30분 정도나 더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빨리 점심시간이 카드 결제 피크타임이 앞당겨진 이유. 배고파서인가요? 배고픈 것보다는 먼저 첫 번째로는 거리두기 흔적이 있습니다. 3년간 이어졌던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으로 대중교통이나 식당의 밀집 시간대를 피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한층 앞당겨졌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하루 두 끼 습관도 있습니다. 삼시세끼는 이미 옛말이 됐고 사실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도 한국인의 하루 취식 횟수가 평균적으로 2.4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횟수를 따졌을 때 젊은 층일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 점심시간 이용을 사용하는 사원 재량이 맡기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종합 금융 플랫폼 IT 기업은 점심시간을 100% 직원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네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점심시간이 좀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된다는 건
사원들에게는 또 직장인들에게는 좋을 텐데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점심시간의 자율성이 근무 효율을 높여준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에서 점심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기성세대와 MZ세대가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기성세대는 일단 점심시간을 상사나 주변인의 네트워크를 넓히는 근무의 연장선이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젊은 직장인들은 상사보다는 좀 자유로운 시간을 원한다라는 거고요. 점심시간에 물론 사각지대도 있긴 합니다. 뭔가요? 뭐 대표적으로 은행 직원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상황은 조금씩 다르긴 하나 보통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좀 3교대로 나눠서 점심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또한 있습니다. 네, 그런 또 좀 특수성이 있는 직장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아까 뭐 통계 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2kg 줄어든 그런 또 점심 삼시세끼가 아닌 2kg 줄어든 문화도 있다고 그러는데 박지원 캐스터는 하루 몇 끼예요? 저도 하루 보통 2끼 먹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근데 점심시간이 2시쯤 아니십니까? 저는 하루에 4끼 내지 5끼라 가지고. 네. 5끼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남 사천에 한국의 나사죠. 우주항공청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주항공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의 얘기겠고 당장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크게 와닿겠느냐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또 더 이 변화가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가 됐죠. 세계 우주산업과 항공교통 분야 시장 규모도 상당하고요. 또 하나의 각 국가의 주력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경상남도의 기대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금요초대석은 박 도지사와 연결합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전화 연결이라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고요. 하실 말씀은 분명히 많으실 텐데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궁금한 질문들이 많아서 또 많은 주제를 좀 다뤄볼 수 최대한 있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박한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경남에서 가장 큰 창원시장도 했었고 국회의원도 역임했고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할 때 드나드는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역임하셨고 자, 이제 경남지사입니다. 자,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하나 그 자리 가지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 개의 자리를 경험해 보셨는데 어떤 자리가 가장 보람이 있으신지요? 예, 그 국회의원도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굉장히 주요한 자리 같는데, 사실 보람은 자치단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은 자기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또 지역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책이나 이런 걸 뜻대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은 물론 법안을 심의하고 제출하고 할 수 있지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따끔하게 말씀 속에 뼈가 들어있네요. 국회의원보다는 도지사가 더 낫다. 네. 자, 우리 출향에서 경남 말고 전국적으로 각지에 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경남 박완수 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박완수 내가 고향이 경남인데 이 질문 꼭 드리고 싶다라는 분 계시면 샵 9730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항공법 한국의 나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9개월간 표류를 했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예. 먼저 우리 도민들
노력으로 또 이렇게 10년 초에 이렇게 그 특별법이 통과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뭐 지난 4월달에 법안이 국회 제출될 때 쉽게 이게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예. 국회 가방위가 원래 정치 쟁점이 많은 상임이다 보니까 다른 정치 쟁점에 밀려가지고 이게 정치 쟁점이 없는 우주항공청법마저도 굉장히 통과가 안 되고 시간을 많이 껐는데, 결국 상임위에서 해결을 못하고 2+2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당의 여야의 원내 이 지도부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합의가 돼서 통과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께서 뭐 우리 공무원도 60여 차례 국회도 방문하고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또 서한문도 보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조금 찌직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혹시 주변에 라디오나 오디오를 두고 계시면 조금 거리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안 그런데요. 없는데요. 네. 예. 자, 이 법안 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정말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의 또 축하 속에 통과됐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각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거죠. 예, 저희들은 뭐 그동안에 그 통과가 될 걸로 생각하고 지난해까지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걸로 예정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미국의 나사도 방문하고 프랑스 국립우주센터도 방문해서 서로 그 인재 양성에 대한 협약이라든지 또 우리 도에서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임시청사 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우주청에 입주하게 되는 우리 공직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뭐 복합도시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또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법 규정에 보면 4개월 후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쯤 되면 우주항공청이 우리 경남 사천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과기부에서 뭐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하위법령 준비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5월달 되면 이제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지사님 제일 궁금한 건 이 우주항공청이 생기면 경남 도민들에게는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사천에 가면 왠지 이렇게 우주 발사체가 서 있고 아이들이 가면 와 인공위성이야 이러면 좋아하게 되는 겁니까?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보통 대부분 우리가 우주항공 또 지난해 연말에 우리 대통령께서 우주강국을 향한 우주경제 비전을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비전을 발표하셨는데 우주라고 하면 뭐 달나라 청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주특별법에 보면 우주항공청이 맡게 된 11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우주 분야는 뭐 10년 안에 4배, 특히 항공 모빌리티 분야는 뭐 200배 가까이 시장 규모가 늘어날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앞으로 1인 항공 모빌리티 시대의 모든 시스템을 위성 체계를 통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우주 경제가 바로 우리 국민들 생활 일거수일투족가 다 참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경제가 우주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주 경제 비전은 무궁무진한 것이고 또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이 우주 경제 비전의 컨트롤 파워 역할을 우주항공청이 하기 때문에 우주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산업 육성이라든지 인재 육성이라든지 또 국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우주항공청이 맡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주 항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 연구 기능, 단체, 기업 이런 것들이 같이 입지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나사 같은 경우에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나사도 연방 정부의 한 부처인데요. 최근 11년 동안 연방정부 공직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부처로 이렇게 자리매김됐고, 또 나사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만은 전국 11개 우주센터가 있는데, 그 11개 우주센터마다 자연스럽게 젊은 인재와 많은 기업들이 몰려든다고 나사 관계자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남에 지금도 우주항공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이 집집 효과가 더 커지고 우주 관련 생태계가 우리 경남에 집중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남에 있는 소재 부품 산업들도 함께 동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지사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게 경상남도는 또 사천에 공군부대도 있지만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방산업체까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데 지사님 어떤 지원을 좀 경남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아시아의 나사다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저희들은 뭐 일단은 우주항공청 이 임시청사가 준비되어 있고 어제 과기부에서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공직자들의 예를 들면 주거 문제, 정규 여건 문제라든지 또 그분들의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근무하게 되는 공직자들이 일반 공무원과 달리 우주항공특별법에 보면 그 전문가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정규 여건과 교통 시스템에 대한 지원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사천에 한 수십만 평의 도시 개발을 통해서 우주 복합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주 복합 도시에는 예를 들면 우주청만 입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그 연구 개발 기능 또 여기와 관련된 인재 양성 기능 네. 그리고 그 국제 협력 기능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 단체 기관들이 막 입지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럼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미 추진단이 발족이 됐고 또 그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천포가 바로 이 사천에 포함이 됩니다. 사천이 앞으로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거 이러다간 대한민국에서 사천이 제일 큰 도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남의 이제 서부 경남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보다는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던 곳인데 최근에 이제 그 카이가 입주하고 우주항공청이 설치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그 전방 우방의 산업 연관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을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남 산업의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워낙 경남 도내 곳곳에서의 또 근무 경험이 많은 이른바 행정의 달인 박완수 지사시니까요. 또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특례시라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으면 이제 특례시라고 광역시보다는 좀 작은 규모가 되겠죠. 특례시라고 해서 국가의 차별적인 또 지원,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마산, 창원, 지대를 묶어서 통합 창원시, 창원 특례시를 만들어낸 장본인도 박완수 지사신 거죠? 예, 제가 시장할 때 통합을 해서 통합시장을 제가 처음 초대 통합시장을 지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창원뿐만 아니라 마산에 또 출신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산에 대한 발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지난 9일에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마산 자유무역 가고파의 도시로 유명한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국가 산단으로 지정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까요? 예, 전국에 그 자유무역지역이 7곳이 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마산 자유무역지역만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안 되고 그냥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해가지고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통과돼가지고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네. 국가 산단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장을 칠 때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상향이 되고 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정설이나 정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근로자들을 위해서 문화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고 네. 아시다시피 마산 수출 자재기 옛날에 그 수출의 전초 기지였는데 그러니까요. 70년대 그 지금은 조금 그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 산단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산하면 많은 분들 또 창원으로 통합되면서 NC 소프트 야구팀도 있고요. 다이노스 야구팀도 있고 그 마산의 제도약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국가 산단으로 지정됐다는 기쁜 소식이고 창원은 이제 통합 창원시입니다. 창원은 뭐 기계공업으로 뭐 유명한 곳인데 자 국가 산단 지정된 지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창원 산단은 국가 산단은 또 어떤 모습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신지요? 예, 마침 금년이 창국가 산단이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4년도에 창국가 산단이 이렇게 발족을 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창국가 산단은 우리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중심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제조업 중화공업을 이끌어온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국가 산업 발전에 저는 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으로 봐서도 창국가 산단이 경남 전체 생산액의 약 38%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과거 50년 동안 창국가 산단이 이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미래 50년을 이번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산업자원부나 산단공, 창원시, 경남도가 함께 TF팀을 발족시켜서 미래 50년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한두 가지만 아직 뭐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그 창국가 산단 들어와 있는 우리 기업들의 그 디지털화 문제, 제조 분야라든지 공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 또 이게 내려와 있는 기업들의 임직원들이 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그 개선하는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네. 예. 특히 뭐 그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문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문제 이런 뭐 몇 가지들을 저희들이 개선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곧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마스터 플랜을 저희들이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또 하나가 이제 국책 사업인데 요즘에 우리가 뭐 지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합천군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에도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리 본부장님 두무산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두무산이 거창과 합천에 굉장히 있는데 굉장히 산세가 좋고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인데 정부가 지난해에 그 전력 수급 기본계획 10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적인 양수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해서 그걸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난해 그 연말에 우리 합천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두무산이. 그래가지고 우리 도하고 합천군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한 1조 8천억 정도의 그 규모인데. 대규모네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건설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이 생산 효과라든지 지역의 발전 효과도 굉장히 크지만은 이 양수 발전소가 입주하는 곳에 정부가 그 지원 사업비를 850원을 주기 때문에 합천군으로서는 뭐 지역의 수건 사업도 해결이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무산 양수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그 인근에 이제 자연 그 경관이 수려하고 해서 그 합천 해인사 주변에 그 관광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관광 자원들과 함께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네요. 뭐 합천 해인사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경남은 또 고사찰이 아주 또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양산에 가면 또 통도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계해서 이제 개발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경남 가면 참 수려한 곳들이 많습니다. 남해도 그렇고 하동도 그렇고 화개장터. 지리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요. 지리산도 있고. 금진강, 낙동강 뭐 그렇죠. 네. 뭐 한 3시간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워낙 좋은 곳들이 많아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또 합천도 그렇게 개발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 지방이 잘 되려면 많은 외지인들이 이게 경상남도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진해하면 또 벚꽃으로 유명한데
경상남도의 관광 좀 촉진 정책, 많은 분들이 경남에 올 수 있도록 또 경남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 좀 주력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뭐 정부나 자치단체가 그동안에 물론 뭐 관광 분야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지만 주로 성장 정책을 제조업 중심으로 끌고 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문화 관광 쪽으로 3차 서비스 산업 육성을 정부나 자치단체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경남에 관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미래에 그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동력이 저는 남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은 아름다운 섬들이 입지하고 있고 남해안 그 해안들이 굉장히 그 절경인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관광지 하나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난해부터 전남과 경남과 부산이 함께 남해안 관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난 12월 달에 유인촌 장관이 그 통영을 방문해가지고 전라남도, 광주, 부산, 경남 함께 해가지고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을 확정을 지었고 거기에 이제 경남에 한 1조 1천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지사님 지금 통영 말씀하시는데 경남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경치도 아름답고 거기 윤희상 음악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한 곳이 통영 아닙니까? 경치는 뭐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나폴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해안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또 우리 경남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규제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남해안에 지금 보면 국립공원법 또 국토계획법 수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많이 묶여 있는데 물론 자연자원을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보존을 할 거는 아주 엄격하게 보존을 하고 개발할 곳은 과감하게 개발해서 화이트존으로 만들어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자유권을 주고 개발을 해야 세계적인 관광지가 들어설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저희들은 남해안 관광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남해안 특별법 섬발전법을 지금 국회에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바이에 가면 세계적인 그 해안 도시들을 투자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남해안에 세계적인 그 투자가들, 부동산 개발가들을 좀 모아가지고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한번 해서 배자도 한번 유치해볼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자꾸 이제 제가 여쭤보려는 걸 콕 집어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자, 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 지역의 투자 유치 또 더군다나 이제 사천에 우주항공청까지 생긴다면 그 지역 주변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뭐 관련 스타트업을 활성화한다든지 투자를 유치하고 또 새로운 일거리 창업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뭐 자치단체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척경은 저는 기업과 투자 유치 및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나오는 기업이라든지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기업을 지역에 끌고 오는 것은 지역 활성화라든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 경남 투자청을 만들고 그 재벌 기업의 대표를 지낸 사람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투자 유치가 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창업인데 우리 경남의 젊은이들이 창업하면 수도권에 자꾸 가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의 창업 생태계가 거의 조성이 안 돼 있고 창업에 관한 인프라들이 90% 이상이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도 강남 중심으로 몰려 있죠. 그래서 지방은 그 창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제가 지난해부터 여하튼 우리 경남의 창업 거점을 중부, 동부, 서부 세 곳을 국비 한 850억 얻어가지고 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나 창업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지원 문제죠. 투자 펀드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투자 펀드를 한 1조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만들려고 1조 원 지금 1차적으로 조성 목표로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창업 펀드도 만들어야 되고 세계적인 창업 페스티벌도 경남에서 한번 열어서 창업하면 경남이다.
그리고 이 창업이라는 건 제조업만 창업할 게 아니고 관광이나 문화나 콘텐츠나 비제조 분야, 디지털 분야에도 좀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경남에 많은 사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자꾸 몰려든다. 이게 말 그대로 인구 감소,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 또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최근에 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를 출산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남의 인구 사정, 또 경남에서 저출산이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예, 참,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이 지금 인구 소멸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는데, 네. 인구 감소가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요인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사회적으로 감소하는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인 감소 부분은 뭐 인천시처럼 예를 들면 출산할 때 많은 자금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사회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가 여러 가지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회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족을 가지고 또 아이를 놓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 경제적인 부담이고, 거기서 오히려 자기 인생의 행복을 감소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이 오히려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관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랑스나 유럽 같은 국가들 과거에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이유가 가족의 가치를 이렇게 다시 인식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감소, 이 수도권 집중 문제는 이제 이 국가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기능을 저는 과감하게 줄여서 기능을 분산시키고 이제 혁명적인 어떤 정책이 없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도에서도 물론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떠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육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거든요.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이제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남에 일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못 구해서 기업들 만나보면 사람을 못 구해서 뭐 공장을 세워야 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 우리 젊은이들이 수도권을 많이 가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나는 졸업하고 수도권을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남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생활하는 게 내 인생의 어떤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사님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 KBS 게시판에 3660님께서 경남 도민 사천 시민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시사본부에 나오셨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경남을 우주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또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끝으로 뭐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해외로 나가 있는 많은 또 경남 도민분들, 우리 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클 텐데 끝으로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를 좀 마무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우리 도민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소망하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남에서 뭐 지난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가 방산이나 원전댐이 많이 새로운 제도약을 위한 기초를 닦았는데, 금년에 이제 우주항공청까지 이렇게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경남의 희망의 새 시대를 금년 1차 년도로 삼아서 한번 열어볼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완수한다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금요일이면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하는 스포츠 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좀 저번 주에는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네. 했었는데 이번 독감이 정말 독하긴 독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독감이 독한데 네. 또 훨씬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금요일까지 나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항상 애정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네. 우리 정현우 PD와 함께합니다. 자, 아시안컵 소식부터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네. 대표팀 이라크와의 평가전 1대 0으로 이기고 네. 참 그 경기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자 결전지입니다. 카타르에 입성을 했네요. 카타르 도하에 이제 어젯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전날 새벽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된 건데 사실 경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한 거라서 당일날은 일단은 좀 회복에 집중을 하고자 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이 먼저 좀 자청해서 경기장 적응 훈련 등을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이제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네. 이게 근데 어떤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 레바논과 첫 경기가 있는데 바레인과 첫 경기가 있는데 네네. 네. 근데 이 경기장이 월드컵 때 경기장이 아닙니다. 카타르에서 이제 월드컵 때 썼던 경기장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해체를 했죠 그때 보면. 그렇죠. 그때 네. 해체한 경기장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첫 경기가 열리는 자심 하마드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기장이다 보니까 조금 적응에도 필요한 시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수들이 조금 서두르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서 이 이라크와의 평가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대0 승리를 거뒀죠. 당시 이제 전반 40분에 이재성 선수가 정말 멋진 왼발 중거리포로 결승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재성 선수가 오랜만에 A팀 경기에서 국가대표 매치에서 또 골을 올리게 됐네요. 이 득점이 이제 지난 2021년에 나왔던 득점 이후에 약 2년 2개월 만에 골맛인데 이때도 상대가 이라크였습니다. 희한하게도 이재성 선수가 이라크 약간 그 킬러 같은 그러네요. 느낌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성 선수의 통산 10호 골이었다고 합니다. A매치 통산. 네. 그래서 이제 후반에도 좀 왜냐하면은 이날 전반 선발 라인업을 보면은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 손흥민이 다 빠져 있었어요. 우리도 약간 플랜 B를 가동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후반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위 말하는 황금 세대가 모두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다득점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후반에 득점은 나오질 않았고 경기 막판에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단 말이죠. 좀 억울하긴 했어요. 이때 보시면은 이라크 선수가 먼저 좀 시비를 걸었고 이강인 선수는 그냥 약간 본인을 방어하는 느낌이었는데 심판이 당시 이제 그 중동 심판이었는데 네. 두 선수 모두에게 경고를 주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은 친선 경기니까 뭐 다음 경기 출전 정지 같은 부작용이 없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아시안컵에서 상대팀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전력상 아래라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심기를 건드는 어떤 그 심리전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이 중동 팀들이 이런 부분에 좀 능한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만날 상대인 바레인과 요르단 모두 중동 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겪어보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거를 약간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마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이번 이라크전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미리 체험해보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육탄 돌격이나 또는 침대 축구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맞아요. 이번 맞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외신 스포츠 전문 분석 내용을 보면은 결승전에는 한국과 일본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우선은 조 1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 대진상으로 일본을 결승에서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한 편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경기가 바레인이고 5일 후에 요르단과의 경기입니다. 둘 다 중동팀인데 우리나라 축구가 항상 그랬어요. 이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는 월드컵도 그렇고 항상 이 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바레인과 요르단이 쉬운 상대는 아닌 것이 이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예선에서도 약간 고전을 펼친 적이 있었고 네. 특히 두 번째 경기 상대인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평가전에서 카타르를 꺾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습이 굉장히 좀 날카로워졌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경기 초반에 소위 말하는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네. 선제골을 내줬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이 침대 축구를 90분 동안 봐야 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보니까 뭐 침대더라고요. 그라운드가 계속 진짜 누워 있어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혹은 저렇게까지 하고 네.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약간의 그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겠지만은 아랍 문화권에서는 이런 것들도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뭐 일리는 갑니다만 저희가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 초반에 빠르게 선제 득점을 넣고. 가면서 우리 경기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3차전 상대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네. 이 김판곤 감독, 우리나라 김판곤 감독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해도가 높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KFA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판공 감독의 판 매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말레이시아도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렇게 껄끄러운 상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 2차전에서 바레인과 요르단 상대로 승점을 확실하게 따내고 이 조 1위로의 진출을 확정 지은 다음에 말레이시아를 상대하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아시안컵이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벤투 감독도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랍에미레이트를 이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이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훈련장에서도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만나기도 했었고 이제 같이 훈련하자라고 이제 벤투 감독이 먼저 제의를 하기도 했었고 대진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랍에미레이트를 만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살짝 벤투 감독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 배구 선수의 사망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네. 이유였던 건가요? 아직까지 그 정확한 사인이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이 있을 뿐입니다. 이 우리카드와 이제 한국전력, OK금융그룹에서 몸담았던 최홍석 선수 전 선수의 사망 소식이 9일날 전해졌는데 하필이면 이제 10일날 있었던 경기가 이 고 최홍석 선수가 몸담았던 OK금융그룹과 우리카드 경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양팀 선수들 모두 이 근조 리본을 달고 경기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홍석 선수 같은 경우는 88년생이었고 2011-12 시즌에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우리카드 이제 당시에 서울 드림식스의 유니폼을 입고 데뷔를 했었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선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프로 데뷔 첫 해에 이 신인 선수로서는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배구에서 말하는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것은 득점, 후위 공격, 서브 에이스 모두 3개 이상을 기록하는 신인 선수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인상을 당연히 수상하기도 했고 이후에 또 국가대표로 지내기도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스포츠 방송에서 해설위원으로서의 모습도 선보였었거든요. 네. 여러모로 다양한 활동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모습이 기대됐었는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최홍석 선수 이야기를 한 김에 요즘에 프로배구 판도는 어떤가요? 요즘 프로배구 판도에서 가장 뜨거운 팀을 꼽으라면 아마 당연히 현대캐피탈이 꼽힐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즌 초반에 워낙 좋지 않아서 이 최태훈 감독이 물러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태훈 감독이 물러난 다음에 이제 진순기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서 부임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전승 중이거든요. 그게 뭐 자극제가 됐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감독과 풀어지지 않았던 뭔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태훈 감독이 현대캐피탈에서만 9년을 역임했었고 네. 그 과정 동안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극제가 된 것이 아닌가. 아마 최태원 감독이 야인으로서 보면서 내가 했을 때 좀 잘하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현대캐피탈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똘똘 뭉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 아흐메드 선수 굉장히 네. 좀 제 몫을 하고 있으면서 공격 옵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배구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특히 남자 배구는 이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허수봉 전광인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분산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 최민호 차영석 같은 미들 블로커진도 굉장히 탄탄하고 미들 블로커진이 좋아요. 맞습니다. 현대캐피탈 높이가 좋죠. 그리고 네. 이 모든 것들을 잘 조율하는 배구하면 역시 세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명관 세터가 키가 195cm입니다. 굉장히 장신의 세터거든요. 장신 세트네요. 네, 장신 세터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높은 높이에서
토스워크를 좀 더 빠르게 뿌려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현대캐피탈 배구의 좀 핵심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A형, B형 속공이 잘 될 수도 있을 그런 속공 테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픈 토스도 빠르게 넘어가는 오픈 토스가 가능하고요. 네. 이어서 이제 여자부로 넘어가 보면은 현대건설이 의외로 이 흥국생명을 김연경 선수의 흥국생명을 제치고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지난 12월 31일에 있었던 흥국생명과의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는 모양새인데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된 우승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우승이 코로나19 단축 시즌으로 인해서 약간 절반의 우승에 가까웠던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좀 평가를 못 받았었더랬죠. 그렇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통합 우승을 일궈내겠다라는 이제 현대건설의 목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현대건설 하면 양효연 선수인가요? 양효진 선수가 양효진 선수. 팀을 좀 이끌고 있는 편입니다. 네. 국가대표로서는 더 이상 활동을 안 하지만 네네. 현대건설의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 또 이게 김연경 선수와의 또 한판 승부가 또 주목을 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대로 가면 아마 챔피언 결정전에서 두 선수가 맞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양효진 선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이제 차세대 여자 국가대표의 에이스라 볼 수 있는 이다현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흥국생명과 맞붙었을 때는 이 신구 에이스의 대결이라는 또 키워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IMF 외환 위기로 상당히 힘들었을 때 두 명의 선수가 큰 기쁨을 줬었죠. 그렇죠. 바로 양말을 벗고 해저드로 들어갔던 박세리 선수. 네. 그리고 160km의 강속구를 던졌던 이제 LA 다저스의 이제 박찬호 선수가 있었는데. 네. 자, 바로 세계 골프 레전드입니다. 박세리 선수의 이름을 딴 대회가 열렸다고요. 맞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3월에 열리는 이 디오 임플란트 LA 오픈이 이름이 우리나라의 박세리 선수의 이름을 따서 퍼힐스 세리박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회 호스트로 참가를 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한국 선수의 이름을 걸고 LPGA 투어 대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세리 선수의 어떤 그 위상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통산 25승을 거두기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이 LPGA 투어 신인왕에 대한 또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우리나라 이후에 그 이 박세리 퀴즈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대부분 다 뭐 박인지 뭐 다 박세리 퀴즈라고 봐야 되지 그렇죠. 뭐 않겠습니까? 김미연, 박지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박인비 선수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번에도 또 LPGA 투어에 데뷔하는 신인 선수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희, 이소미, 성유진 선수가 새로 이제 신인왕을 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이나미모네, 사이고마오, 요시다 유리다 이렇게 해서 한일 간의 또 신인왕 대결을 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짧게 지금 우리가 골프 이야기에 나온 김에 우리가 뭐 남자 선수로는 최경주 선수가 기억이 나지만 여자 선수들은 정말 누구 이름을 선뜻 한 명만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LPGA는 우리가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오진영 선수도 이제 몇십 주 연속으로 이제 세계 랭킹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뭐 이정은 선수 등 다양한 선수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이번 주 이제 주말입니다. 내일 모레 주말에 좀 볼 수 있는 눈여겨볼 만한 경기가 있을까요? 우선은 프로농구가 이제 올스타전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캐릭터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올스타전을 개최를 하는데 일요일 오후 2시에 이제 고양 소노체육관에서 개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안컵이 이제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 볼 수 있는 일본이 첫 경기부터 만만치 않은 적수인 베트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월요일에 있으니까 그 전에 주말에 보실 때 이 일본 대 베트남의 경기가 아마 이제 미리 보는 일본의 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없는 베트남이죠. 그렇죠. 하지만 또 일본하고는 만만치 않은 대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하면 이 사람입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를 연결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고향 또 광역단체장이다 해서 반가움을 또 표시해주고 계시네요. 저는 주말은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